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땀 흘리며 가족을 위해 살았던 70대 남자입니다.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 제 이 두 손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두 아들을 공부시키고 장가를 보냈는데요. 사실 남의 시선이나 말쯤이야 거뜬히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가족에게서 듣는 모진 소린 어찌나 큰 가시처럼 가슴에 콕콕 박히던지 모르겠습니다. 70평생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가장 큰 상처가 되었던 그때의 사건을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전 20대에 아내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내 누구보다 살뜰하게 아이들을 키웠고 전 그런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하수구 뚫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졌죠. 사실 지금이야 고압 세척기나 전동으로 뚫는 장비들도 많지만 그땐 장비도 열악해서 대부분 수동으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 하수도 환경도 좋지 않아 오폐수 냄새가 그대로 올라오고 보호 장비도 마땅치 않아 위생이나 안전 문제도 많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전 정말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다른 것보다 저만 바라보고 있는 아내와 자식들을 굶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지금도 하수도나 변기 뚫는 일은 힘들고 기피하는 업종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말 그대로 3D 업종 중 하나였습니다. 여름철이면 정말 뜨거운 햇볕 아래서 오물 냄새가 뒤섞인 곳으로 그대로 맨몸으로 뚫을 때도 많았고 겨울철엔 또 꽁꽁한 하수구에 작업을 하다 보니 살이 터져나가 상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항상 애들은 절 반기며 뛰어오다가도 코를 틀어막고 피할 때도 많았어요. 왜? 아빠, 이게 무슨 냄새야? 아빠한테서 냄새나. 아, 아빠한테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 얘들아,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너희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감사해야지. 아들들이 어릴 땐 저한테서 나는 냄새를 피하려고 도망치면 전 그런 아들들에게 장난을 치려고 오히려 쫓아갈 때도 있었답니다. 그런 모습을 아낸 흐뭇하게 바라볼 때도 많았죠. 두 아들은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성격조차도 달랐어요. 큰아들은 말수가 적고 과묵했던 반면 작은 아들은 의젓하고 누구보다 착실했거든요. 거기다 작은 아들은 부침성도 좋아 동네 사람들에게도 예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동네에서도 학교에서도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꽤나 비교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큰아들은 고등학교 때 크게 방황을 했습니다. 사실 전 언젠가 큰아들이 정신을 차릴 거라고 믿고 지켜보고 있었죠. 저도 어렸을 적엔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기에 다 한때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학교도 잘 가지 않고 매일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큰아들이 학교에서 재적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처음 전 큰아들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박재홍,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 왜 학교 안 가? 학교 왜 안 가냐고? 학교에서 너 제적될 수 있다고 하더라. 아니 어떻게 학교를 안 가? 학생이 학생 본분을 지켜야지. 당장 내일부턴 꼬박꼬박 학교 가.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학교 가봤자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시간만 뻐기다가 오는데 학교를 왜 가요? 제적한다고 하면 하라고 하세요. 뭐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정말 아버지가 여태껏 아무런 말도 안 하니까 네가 이 아버지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너 당장 일로 안 와? 아버진 제 인생에 상관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왜요? 전 동생보다 공부도 못하니까 그러세요? 제가 그러니까 알아서 산다고요. 저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방문을 꽝 하고 닫아버리는 큰아들을 보면서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방으로 들어가 저 정신머리를 어떻게든 고쳐야 되겠다 싶어 방문을 붙잡았지만 이내 아내가 절 뜯어 말리더라고요. 작은 아들과는 다르게 매번 사고만 치고 다니는 큰아들을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땐 고심이 정말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정말 큰 사건 하나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큰아들과 그렇게 다투고서 그 바로 다음 날 큰아들에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빠르게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전복되면서 몇 차례 도로 위에서 굴렀고 큰아들이 그만 크게 다치고 말았죠. 사고 이후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가 수술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는데 사태가 심각했는지 병원에선 저희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전 하늘에 노래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보다 더 고통스러워했던 사람은 저희 아내였죠. 아내 몇 날 며칠을 꼴딱 밤을 새우며 중환자실 앞을 지켰습니다. 그런 아내가 안쓰러워 아내를 쉬게 하려고 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아내는 절 말리더라고요. 여보, 집에 가서 눈 좀 붙여. 당신 이러다가 쓰러져. 어쩌려고 그래. 우리 아들 꼭 깨어날 거야.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당신 그러지 말고 집에 좀 다녀와.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아니야. 당신 오늘 일하러 다녀오고 힘들잖아. 당신이야말로 집에 가서 쉬어. 내가 여기 있으면 돼. 우리 재용이 깨어나면 찾을 텐데 어떻게 내가 여길 벗어나. 난 그러지 못하겠어, 여보. 그냥 나 여기 있게 해줘. 우리 재용이 내가 옆에서 이렇게 기도해줘야 돼. 전 간절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차마 아내를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는 그렇게 누구보다 애절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 아내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는지 큰아들은 며칠 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었죠. 이후 큰아들은 일반 병실로 옮겨질 수 있었지만 몇 개월 동안 아예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지내야 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골반뼈랑 다리뼈가 거의 으스러져 겨우 맞춰 수술을 받았었는데 그러다 보니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고 화장실도 자기 마음대로 가지 못했거든요. 그런 큰아들을 정말 신생아 다루듯 돌봤던 게 바로 저희 아내였죠. 처음엔 사고 충격이 상당했는지 큰아들은 하루 종일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고 저고 자꾸만 얘기를 걸어봐도 큰아들은 공허한 눈빛으로 내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딱 입원을 한 지 3개월이 지나자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는데 아내가 휴게실에서 뭔가를 들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내에게 가까이 가보니 아내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겁니다. 전 깜짝 놀라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뭐야, 무슨 일 있었어? 왜, 우리 재용이 상태가 안 좋대? 무슨 일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이것 좀 봐. 그러면서 아내의 손을 보니 아내의 손엔 쪽지 하나가 쥐어져 있었어요. 쪽지 내용은 바로 참고서였습니다. 아들은 아내에게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겠다며 얘기를 꺼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필요한 참고서를 적어주며 아내에게 아들은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재용이가 검정고시 보고 공부하겠대. 우리한테 미안하대.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 재용이 이제 정말 괜찮아졌나 봐, 여보. 그래, 그런가 보다. 울지 마. 재용이 많이 좋아졌는데 왜 울고 그래? 전 그런 아내를 달래주었지만 사실 저도 눈물이 울컥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애를 먹이고 속을 썩였던 큰아들이었는데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 안도감이 들고 기뻤습니다. 아들은 병실 생활을 하면서도 내내 열심히 공부를 했고 재활도 정말 열심히 받았어요. 정말 그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큰아들을 보면서 저희 부부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쁠 수밖에 없었죠. 비록 더 이상 학교는 다닐 수 없었지만 학교를 다닐 때보다 큰아들은 참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잠시 집에 갔다 오는 사이 전 큰아들과 둘만 병실에 남게 되었던 날이었어요. 그때 문득 큰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아들의 태도가 변한 이유가 궁금했었거든요. 재용이 너 그래도 사고 나고 나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었던 거야? 갑자기 왜 공부를 하겠다고 한 거였어? 그동안 너 공부에 내내 관심도 없었잖아. 아버지,
실은 엄마가 여기 병원에서 저랑 같이 지내면서 매일 밤마다 뭐 하셨는지 아세요? 매일 기도하셨어요. 제가 잠들면 그때부터 몇 시간이고 제 곁에서 내내 기도하셨거든요. 엄마 기도 소리가 뻔히 들리는데 전 눈도 뜨지 못했어요. 엄마가 너무 간절해서. 저 다치고 나서 그 친구들 한 명도 저 찾아온 애들 없는 거 아시죠? 그 애들이랑 그렇게 놀러 다녔는데도 누구 한 명 찾아오지도 않고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근데 엄마랑 아버진 늘 제 곁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런 엄마랑 아버지 마음 더 이상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죄송해요, 아버지. 내내 아버지랑 다퉜던 그날이 마음에 걸렸어요. 죄송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다, 아니야. 재용아, 이 예빈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식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 알았어. 나도 미안하다. 그렇게 큰아들과 전 늦게나마 화해를 하게 되었고 그 뒤부턴 저희 가족들은 정말 똘똘 뭉쳐 하나가 됐습니다. 아내 누구보다 큰아들을 살뜰하게 챙겼고 그러면서도 점점 본인의 몸은 잘 지키지 못했어요. 내내 큰아들 간병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아들이 태어날 때쯤엔 아내의 몸이 많이 약해지기도 했죠.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들도 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큰아들은 검정고시로 그렇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작은 아들 역시 좋은 대학을 나와 졸업까지 무사히 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보고서 공무원이 되었고 작은 아들은 사회에 나와선 여행사를 차려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아들이 여행사를 차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 아내는 그동안 모은 돈 중에서 목돈도 지원해주고 작은 아들의 시작을 응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두 아들들을 지원하면서 인생이 저보다 훨씬 더 잘 풀리길 간절히 바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두 아들이 각자의 길을 열심히 헤쳐나가는 걸 보며 참 뿌듯하고 기뻤답니다. 그런 두 아들이 결혼할 땐 누구보다 행복했었죠. 큰아들은 30대 중반의 같은 공무원이었던 며느리와 결혼을 했습니다. 큰며느린 정말 심성이 바르고 고운 아이였어요. 씀씀이도 알뜰하고 살뜰하게 살림도 잘하는 그런 똑순이었습니다. 큰아들 낸 결혼을 할 때 신혼집 마련에 도움을 주게 되었어요. 그러자 큰아들 내외는 더욱 저희에게 고마워하며 저희를 잘 챙겼습니다. 큰며느리가 시집을 오고 나서 한 번은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어요. 워낙 몸이 약했던 아내는 1년에 한두 번씩 신경성으로 입원을 하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잊지 않고 아내와 절 챙겼던 게 바로 큰며느리였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입원을 했던 날이었는데 일을 마치고서 대충 집에서 끼니를 때우고 아내 병원을 가려고 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딱 집에 가서 보니 누군가가 집에 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큰며느리였죠. 아버님, 오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식사 아직 안 하셨죠? 아이고, 큰애야. 너 언제 온 거냐? 연락도 없이. 일 끝나자마자 온 거야? 네, 아버님 저녁도 대충 드실 것 같아서 반찬 좀 싸왔어요. 어머님 병원 가실 거죠? 이거 같이 먹고 저랑 같이 가요, 아버님. 병원엔 남편이 먼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걱정하지 말고 일단 씻고 저녁부터 드세요. 세상에, 이 반찬을 다 해왔어? 일하느라 시간도 없을 텐데, 언제 이걸 다 챙겼어? 아니에요. 저희 밥하면서 그냥 같이 한 건데요, 뭘. 아버님 더우시죠? 제가 시원하게 매실물 좀 드릴게요. 늘 살뜰하게 저를 챙기는 큰며느린 정말 저희를 자신의 부모처럼 생각하며 존중하고 생각해줬습니다. 일하느라 정신없이 바쁠 텐데도 항상 저희를 생각하는 그런 효부였어요. 큰아들 내외는 결혼하고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사실 손주들이 태어나고 난 이후론 큰아들 내외가 더 바쁘고 정신이 없었을 텐데도 매달 주말마다 항상 저희 집에 와선 손주들을 보여주곤 했었죠.
그게 참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큰며느린 몸이 약한 아내를 대신해 명절 음식도 척척 혼자서 준비하곤 했었죠. 한 번은 그런 큰며느리에게 미안해 명절 음식 준비를 말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며느린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이미야, 이번 명절은 그냥 나가서 한 끼 먹는 걸로 하자. 음식하느라 너도 힘들잖니? 아내도 몸도 안 좋고, 그러니 앞으로는 고생하지 말고 나가서 먹자. 에이, 아니에요, 아버님. 이럴 때나 이렇게 해서 먹지. 언제 명절 음식에서 먹어요. 전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정 그러시면 저희 그냥 다 둘러앉아서 조금씩 하면 되죠. 아버님, 저 남편, 서방님까지 이렇게 다 앉아서 하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옆에서 같이 한다고 해도 네가 더 고생이잖니. 됐다. 더 이상 널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 아버님, 저 할 수 있을 때까진 해볼 거예요. 정 못하겠다 싶으면 그땐 제가 먼저 아버님께 말씀드릴게요. 그 전까진 제가 힘닿는 데까지 해볼게요. 큰며느린 그렇게 명절 음식도 척척 만들고 제사고 생일이고 늘 빼놓지 않고 모든 행사를 다 챙기곤 했습니다. 그런 큰며느리가 저나 아내나 너무나 아깝고 예쁠 수밖에 없었죠. 심성 고운 큰며느리 덕분인지 큰아들도 가장으로서 중심을 잘 잡고 열심히 일했고 손주들도 다 착하게 잘 자랐습니다. 사춘기 방황이 심했던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저나 아내나 나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가정을 꾸리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복병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행사를 시작하고서 열심히 사업을 꾸려나가던 작은 아들이 복병이었어요. 작은 아들은 30대 후반이 되어 뒤늦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할 때도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었죠. 그런데 작은 아들이 데리고 온 작은 며느린 처음엔 괜찮은 아이인 줄 알았어요. 조용하고 말수도 없었던 작은 며느린 피부과 상담 실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본인 관리를 참 잘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였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도 좋은 사람을 만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딱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첫인상이 틀렸더라고요. 작은 아들 내외는 신혼여행을 떠난 뒤로부터 저희에게 한 통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원래는 신혼여행 다녀오고서 양가 인사를 한 번씩 가지 않나요? 행여 못 가더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할 법한데 작은 아들 내외는 전화도 한 통 하지 않더라고요. 아낸 그냥 놔두라고 했지만 그래도 신경이 많이 쓰여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먼저 걸었죠. 그런데 작은 아들의 태도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선홍아, 그래 신혼여행은 잘 다녀온 거야? 아무리 그래도 전화 한 통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집에 오기 못하면 그래도 전화라도 해주지. 아이 엄마랑 아버지가 기다렸다. 아 그러셨어요? 기다린 줄은 모르고 저희 오는 날짜 아셨잖아요. 저희도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니까 좀 바빴어요. 일도 밀린 게 많아서 죄송해요 아버지. 그러냐? 하긴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고 정신없긴 하겠지. 그나저나 이번 주말은 어떻게 시간 좀 되겠니? 이번에 네 형네도 온다던데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자. 아, 어쩌죠? 이번 주말엔 처갓집에 갔다 와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일정 보고 전화 드릴게요. 저 바빠서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버지. 그러면서 전화를 끊는 작은 아들의 목소리에 사실 좀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사돈댁네가 작은 아들네 집에서 가까우니 가까운 곳부터 가자 생각을 했겠거니 나름 저희대로 위안을 삼았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작은 아들은 저희 집에 찾아오질 않더라고요. 연락을 해도 바쁘다, 정신없다, 시간이 안 맞는다는 핑계로 결혼하고서 2달은 아예 저희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답니다. 그러다 마침 제 아내의 생일이 다가오게 되면서 다 같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땐 작은 아들 내외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었죠. 아내의 생일상은 다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큰 손주들이 태어나고 나선 큰며느리가 외식을 하기 힘드니 집에서 먹자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식보단 집에서 밥을 먹을 때가 많았죠. 그리고 집에서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을 때면 항상 큰아들 내외가 서로 두 팔 걷어붙이고 요리를 하곤 했었는데 그날은 다들 하나씩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큰며느리와 큰아들이 미역국과 갈비찜을 해왔고 전 아내가 좋아하는 고등어를 구웠고 작은 아들네도 중식당에서 요리를 포장해왔더라고요. 그렇게 다들 하나씩 가지고 오니 상다리가 진짜 부러지게 차려졌죠. 아낸 생일상을 보더니 정말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우리 큰며느리 작은 며느리 참 고맙다. 우리 아들들도 고맙고 당신도 참 고마워. 내가 이렇게 푸짐한 생일상 받아볼 줄은 몰랐네. 어디 한번 먹어볼까? 아유, 미역국이 참 맛나다. 간도 딱 좋고 말이야. 역시 우리 큰며느리가 간을 진짜 딱 알맞게 잘하네. 이건 작은 아들내가 가지고 온 거지? 아니, 엄마가 중식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떻게 알고 딱 이걸 사왔대. 고맙다. 당신 오늘 아주 왕대접 제대로 받네. 많이 먹고 당신 올해는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돼. 그러게.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날 위해 준비했는데 내가 이거 먹고 건강해야지.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는데 작은 아들네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둘 다 밥도 잘 먹지 않고 깨작거리더니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작은 며느리가 일이 생겼다며 훌쩍 가버리더라고요. 다른 식구들은 그걸 보고서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뭔가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저렇게 나가버리니 이유도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얼마 뒤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 제가 바로 작은 아들에게 연락을 해 물어봤어요. 선홍아, 바쁘냐? 아니, 어젠 왜 그렇게 일찍 갔어? 밥 다 먹고 과일 좀 깎아 먹으면서 얘기 좀 나누려고 했더니 니들 결혼하고서 이렇게 다 모인 거 처음이잖냐? 그렇게 바쁜 일이 많았던 거야? 그게 아니라요. 어제 아내가 좀 마음이 그렇다고 자꾸 가고 싶다고 그래서. 뭐? 아니, 왜? 어제 다들 즐겁게 밥만 잘 먹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로 그런 거야? 다른 게 아니라 어머니가 형수님 요리만 맛있게 드시는 것 같다면서 며느리 차별하는 거 아니냐고 아내가 좀 화가 났거든요. 뭐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어제 다 똑같이 맛있게만 잘 먹었구만. 그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근데 제가 보기에도 좀 서운하더라고요. 형이랑 형수님은 손수 만들어 와서 그런지 어머니랑 아버지가 형이랑 형수님한테 고생했다고 자꾸 그러시고 솔직히 저희도 바쁘지만 않으면 음식 손수 만들고 갔죠. 근데 일이 하도 바쁘니까 못한 것뿐인데 은근슬쩍 차별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선 서운했어요. 아무튼 제가 아낸 잘 달랬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작은 아들의 말을 듣고서 정말 너무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희 부부가 자식들을 차별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 차별이라고 생각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뭔가 모르게 작은 아들 내외는 저희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 내외가 결혼하고 첫 명절이 다가오면서 아내는 열심히 음식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사돈 댁에 보낼 고급 한우 선물 세트도 마련해 미리 보내드리고 과일이며 고기며 자식들한테 챙겨주려고 아내는 설레는 마음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명절 연휴 전날 작은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난감하단 목소리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 선홍이냐? 내일 몇 시쯤 도착할 것 같아. 네 형네는 오늘 먼저 와 있다. 명절날 점심 먹고 사돈댁 간다는데 니들도 그때쯤 갈 거지? 미리 사돈댁에 연락드려라. 아버지, 어쩌죠? 제가 깜빡 잊고 아버지한테 미리 말씀을 못 드렸네요. 뭘 말이냐? 그게 저희 명절 때 처갓집 먼저 가려고요. 요즘은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요. 예전처럼 뭐 남자 쪽에서 집이고 뭐고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젠 다 반반인데 명절에도 남자 쪽 먼저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서 하는 건데 못 드렸네요. 그렇게 작은 아들이 얘기를 하자
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아들 내외가 저희한테 아무것도 받지 않았던 건 아니었거든요. 결혼 준비할 때 작은 아들 내외가 모은 돈으로도 준비를 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처가댁 도움도 아닌 저희 도움으로 다 채워서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제 자식도 귀중한 만큼 며느리도 집에서 귀중한 자식 아니겠습니까? 명절에 어딜 먼저 가든 사실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좀 섭섭하긴 했지만 자식들이 그렇게 결정한 일이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느껴졌죠. 그래서 저도 알겠다 얘기를 하고서 언제 집으로 올 건지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럼 언제 집으로 오려고? 그래도 형이랑 같이 있다가면 좋겠다만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명절 치르고서 다음날 올 거냐? 아, 그건 좀 일정을 보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일정을 보고 말을 한다니. 뭐 네 처가댁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네가 제대로 말을 해야 나도 큰애네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니냐. 아니 무슨 일인데? 아, 실은 이번에 처가댁 식구들이랑 여행 갔다 오기로 했거든요. 명절 연휴 내내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주말에 집에 갈게요, 아버지. 어차피 저희끼리 밥 한 끼 먹는 걸로 명절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 한번 해요, 아버지. 뭐, 여행? 아무리 그래도 우리한테 얘기 미리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이, 명절이라고 하면 당연히 니들도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리 말을 좀 해야지. 아버지, 왜 그러세요? 명절이 무슨 대수라고. 주말에 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그날 아니면 쉴 시간 없어서 그래요. 저희 쉬는 날이 또 언제 있다고 그러시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 이만 끊을게요. 그러더니 전화를 휙하니 끊어버리는 작은 아들의 태도에 전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어떻게 결혼 첫 명절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더군다나 작은 며느린 전화 한 통 한번 하지 않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작은 며느린 시집을 왔지만 저희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또 신경성 질환으로 입원했을 땐 딱 입원한 날에만 10분 면회로 왔다가 그냥 가려고 하더라고요. 이때도 전 참지 못하고 한 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럼 저희 가볼게요. 내일 출근해야 돼서요. 그럼 몸 잘 챙기세요. 얘 작은 애야. 아무리 그래도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나누고 가면 안 되겠니? 우리 얼굴도 오랜만에 본 거잖니.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소식도 좀 전하면서 살자꾸나. 그래도 가족이잖아. 죄송해요. 제가 좀 바빠서. 근데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이렇게 연락해라 마라. 그런 소리 한번 안 하세요. 아프시면 알아서 병원 잘 가시고요. 자식들 바쁜데 이런 식으로 시간 내서 오라가라 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저보단 자식 있는 게 더 편하시고 좋으시잖아요. 저야 이제 결혼해서 뭐 남이나 다름없는데요. 뭐라고? 아니,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니?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한 가족이 되려고 노력이라도 해봐야지. 아, 이렇게 선을 딱 그어버리는 게 어딨어? 아버님, 요즘 세대는요, 예전처럼 그렇게 시댁만 챙기고 그러지 않아요. 결혼한다고 해서 어떻게 바로 가족이 되겠어요? 제 가족은 제 남편이죠.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 더 불편해요. 저희 의견도 좀 존중해 주세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황당하고 기가 막혀하는 저와 아내를 두고서 작은 며느린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고 나가버리는데 그 와중에 작은 아들이란 놈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 뒤를 졸졸 쫓아서 나가는 꼴을 보니 진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세대가 변한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다 큰 자식들을 불러 모아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훈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저 답답함만 쌓여가고 있었죠. 그래도 큰아들 내외는 아내가 입원하니까 누구보다 아내를 잘 챙겨주고 걱정도 많이 해주더군요. 특히나 큰며느린 사돈 어른이 전에 암투병을 했을 때도 손수 다 간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내 간병도 본인이 다 하겠다며 자처하더라고요. 며칠 휴가까지 내고서 아내를 챙기는데 얼마나 고맙고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큰며느린 제가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니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듯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애야, 미안하다. 내가 바쁘단 핑계로 너한테 아내를 맡기고 정말 미안하구나. 그리고 고맙다. 시어머니 간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아버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 아빠 그렇게 아프고 나니까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게 얼마나 행운이고 좋은 일인지 알게 됐어요. 어머님 저렇게 아프시면 저희 엄마 아프신 것처럼 저도 너무 속상해요. 전 어머님도 저희 엄마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소중하고 귀하신 분이세요. 다른 사람 손 빌려서 간병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어머님 간병해 드리는 게 마음이 편해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버님. 아휴, 그래도 그렇지. 원래 자식이 해야 하는 일을 며느리 손에 맡겼으니 내 당연히 미안해야지. 며느리도 똑같이 자식이죠, 뭐. 사랑하는 남편을 이렇게 잘 키워주신 분들이신데 제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버님. 대신 저희 남편도 저희 집에 똑같이 해도 너무 섭섭해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이 얼마나 잘하는데 큰아들은 사돈댁이 더 잘해야지. 큰아들 내외는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저희를 챙겨주니 더욱 작은 아들 내외랑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며느리도 저희 집에 참 잘했지만 큰아들도 사돈댁에 정말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 양가를 잘 챙기는 큰아들 내외가 더 기특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내외와는 다르게 작은 아들 내외는 저희와는 거리를 두지만 작은 며느리 친정 사돈댁과는 가깝게 지내더라고요. 명절이면 작은 아들 내외는 항상 작은 며느리네 친정, 그러니까 작은 사돈댁 먼저 들렸고 저희 집엔 잠깐 손님처럼 왔다가 금방 가버리곤 했습니다. 거기다가 휴가도 저희와는 안 보내도 꼭 작은 사돈댁과 여행을 잘만 가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때까진 그저 속상한 마음을 꾹꾹 참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하수구가 막혔다는 의뢰가 들어와 한 피부과를 찾게 되었어요. 솔직히 전 그 피부과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딱 도착을 해서 병원에 들어가 접수대를 향하니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딱 앉아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보니까 그 사람은 바로 작은 며느리였습니다. 사실 작은 며느리와는 이런저런 얘기도 잘 안 나누다 보니 어디 병원을 다니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전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바로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이고, 둘. 그런데 딱 제가 반가워 인사를 하려고 하자마자 작은 며느린 그대로 제 눈을 피하더니 자리를 휙하니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너무나 당황스러워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때 다른 간호사가 작업할 곳으로 안내를 해주겠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작은 며느리가 절 못 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변기 뚫는 작업을 마치고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마침 화장실 복도 앞을 작은 며느리가 다른 직원들이랑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때 다른 직원이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사장님, 작업 다 끝나셨어요? 고생 많으셨네요. 작업빈 바로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수압이 좀 약해서 그런가? 자주 막히더라고요. 다른 곳에서도 작업 많이 받아봤는데 사장님이 잘하신다고 해서 연락드린 거거든요. 저희 종종 연락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식사하시러 가시는가 봐요. 네, 사장님 고생하셨어요. 작업 마무리 다 되시면 아내 직원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다른 직원과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작은 며느린 뻔히 뒤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 본체만 채 눈만 슬슬 피하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는데 일부러 아는 체도 안 하는구나 딱 느껴지더군요. 그동안 정말 하수구 작업하면서 별의별 일도 많이 겪고 솔직히 대놓고 냄새 많이 난다, 코 막어서 돈 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일을 겪을 땐 마음이 이렇게 쓰라리진 않았었는데
며느리가 저렇게 본체 많지 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작업을 끝마치고서 전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속상한 마음에 전 바로 집에 와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저녁쯤 너무 속상해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선홍아, 바쁘냐? 너 이놈의 자식, 맨날 바쁘다고 애비한테 연락도 안 하고 말이야. 네 처 다니는 병원도 나 오늘 알았다. 오늘 낮에 작업 간 곳이 작은 며느리 일하는 곳이더구나. 너 혹시 들었냐? 아, 아버지 네 들었어요. 아내 일하는 병원에 하수구 작업하러 가셨다면서요? 그래, 작은 며느리가 말하더냐? 아휴, 거기서 날 본체 많지 않은 척도 안 하던데. 뭐 내가 작업해서 괜히 신경 쓸까봐 그랬다니? 그런 거라면 뭐 괜찮다만 아깐 사실 내가 좀 속이 상했다. 아무리 그래도 시애비가 일하러 왔으면 인사라도 해줄 줄 알았더니만. 아내가 어떻게 아는 척을 하겠어요. 다른 간호사들 다 냄새 난다고 수군거렸다던데 더러운 일 하는 아버지가 창피하네요. 그래서 인사 못했다던데 아버지도 좀 그런 곳에서 눈치껏 아는 척 안 하셔야죠. 아내가 그런 거 좀 신경 써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 뭐라고? 아니, 내가 창피해서 그랬다고? 며느리야 그렇다 쳐도 너까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아버지, 솔직히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아내도 아내 체면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러신 건 제가 봐도 좀 아닌 것 같네요. 그냥 아버지가 좀 이해하세요. 뭐, 이해? 그럼 너도 내가 아는 일이 창피하다 이거야? 너도, 너도 밖에서 날 보면 모르는 척 피하겠다 이거냐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자식이 좀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좀 받아들이세요. 솔직히 자식들 체면에 자국 남는 일인 건 아버지도 잘 아시잖아요. 날이 갈수록 왜 그렇게 고집만 부리세요? 자식들이 얘기를 하면 좀 들으시라고요. 지금 그거 가지고 속상해서 쪼르르 이렇게 전화 주시고 스트레스 주실 일이에요? 제가 솔직히 아버지한테 얘기 안 드렸는데 처가댁에서 이렇게 안 하세요. 가족이라고 꼭 얼굴 보고 시간 내서 친해지고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리타분하게 그러지 마시고 괜히 제 아내한테 전화해서 뭐라고도 하지 마세요. 전화 끊습니다. 그러고선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 말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굳이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느니 저러느니 따지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고요. 제 일이 창피하고 제가 부끄럽다는데 그런 며느리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평생 하수구 뚫는 일 하면서 그 더러운 일 꿋꿋이 참아가며 작은 아들한테 해줄 거 다 해주고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결혼 자금도 다 대줬는데 그 돈은 어디서 생겼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 저렇게 말을 하는 작은 아들에게 더 괘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잘 하지 못했다면 저도 할 말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 정말 이 일을 평생 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자식들에게 지원도 아끼지 않았거든요. 그걸 아니 큰아들 내에도 저희한테 잘했던 거였고요. 그런데 작은 아들 낸 그런 건 아예 생각지도 않는지 제 직업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받을 땐 고맙다고 덥석 받아놓고선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저희를 아예 외면을 하고 나서니 저희 마음도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언젠간 진짜 이런 작은 아들 내외에게 크게 혼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은 반전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즈음 마스크 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파산도 하고 사업도 접으셨잖아요. 특히나 그때 가장 많이 타격을 입었던 게 여행업계였는데 바로 저희 작은 아들네도 그 타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네가 돈을 잘 벌 땐 처가만 챙기고 그렇게 저희를 무시하더니 쫄딱 망하게 생기니까 그때서야 저희를 찾아오더라고요. 하루는 작은 아들 내외가 같이 와선 무릎을 꿇고 빌며 저희에게 부탁을 하는 거 있죠. 아버지,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 시국 때문에 저희 진짜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아내 피부과도 직원 줄인다고 당장 다음 달부터 아내한테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아버님, 저희 진짜 이제 큰일 났어요. 전 그렇다 쳐도 남편은 살아야죠. 네?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번에 도와주시면 진짜 저희 앞으로 잘할게요. 네? 아버님. 사실 그때 당시 제가 하는 일은 크게 타격을 입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 가정에서 하수구 뚫는 의뢰가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었거든요. 전 벌이가 더 많아지고 잘 되니까 작은 아들 내외가 그래서 도와달라고 찾아왔던 거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전 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작은 아들 내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왜 우릴 찾아와? 지금껏 그렇게 처가만 챙기더니 도움도 처가에 받아야지. 왜 우릴 찾아왔냐고. 됐다. 이제 여기 오지 말거라. 여지껏 내 일을 그렇게 창피하더니 도움받을 때 되니까 필요하더냐?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렇다고 남편 사업 이대로 접을 수 없잖아요. 지금 빚만 잔뜩인데 어떻게 접을 수가 있겠어요. 아버님이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다신 그러지 않을게요. 네? 한 번만 도와주세요. 니들 도와줄 돈, 그렇게 지금껏 니들이 창피한 하수구 뚫는 일로 모은 돈이야. 그 돈은 쓸 수 있겠어? 일 자체를 창피하고 부끄러워하는데 그걸로 번 돈을 쓸 수 있겠냐고. 니들 그러는 건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텐 난 한 푼도 줄 수 없다. 선홍이 너, 지금껏 네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 다 네가 잘나서 그런 거 같아? 이 엄마 아버지가 니들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했었는지 옆에서 뻔히 봤으면서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어? 그래, 니들 체면 내가 생각해서 내도 못 주겠다. 더러운 일에서 번 돈 니들 체면서 어떻게 쓰겠냐? 그래서 못 주니까 얼른 나가. 아버지, 한 번만요. 저 이러다가 진짜 망해요. 니들 존중도 안 해주고 배려도 안 해주는 꼰대 누리 집에 왜 그런 말을 해? 그렇게 니들 의견 존중해주고 위해주는 네 처가에다가 말해. 나 두 번 말 안 하니까 당장 나가. 그렇게 전 애원하는 작은 아들 내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사실 전 아내가 절 말릴 줄 알았는데 아내 역시 그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아내도 작은 아들 내외가 지금껏 어떻게 해왔는지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제 결정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게 냉정하게 내치고 난 후에도 작은 아들 내외는 계속해서 절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흰 의견을 굽히지 않았죠. 그 뒤로 참 웃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아들이 여행사를 폐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아들 내외는 끝내 이혼을 했더라고요. 작은 사돈댁에서 결국 돈 없는 삶 필요 없다며 내치 모양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 역시 작은 아들 외면한 거였죠. 그제서야 작은 아들은 후회한다며 절 찾아왔더라고요. 울며 불며 후회한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작은 아들을 보면서 참 착잡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 제 탓입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 진짜 아내가 정말 저한테 이럴 줄은 몰랐어요. 처가댁에서도 이렇게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고요. 돈 잘 벌 때 누구보다 절 대단하다 치켜 세워준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싸그리 절 외면할 줄은 몰랐다고요, 아버지.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제와 이런들 무슨 소용이야. 네 처랑 처가 식구들이 널 외면하니 그렇게 마음이 아프디? 네가 우리 그렇게 외면할 땐 우리 심정은 어땠겠냐? 그런 생각은 안 들어? 그저 네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이 들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가 고생고생하면서 저 키워주신 것 저 다 알았는데 제가 순간 미쳤었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됐다. 내 평생 일하는 거 단 한 번도 후회하며 살아본 적이 없어. 오히려 내 자식들 배부르고 등 따시게 먹고 재우게 돈 벌 수 있게 해준 일이라 난 늘 감사하면서 살았다. 남들 손가락질 하는 것쯤 하나도 마음 아프지 않았어.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이 애비한테 그런 모진 말을 하냐? 난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 필요 없어. 결국 그렇게 전 작은 아들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냉정하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전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자식은 아니라고 하는 게 어떤 말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왜 우리말에 후레자식이라는 말이 있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눈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 똑같이 키워왔음에도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가장으로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노력했음에도 제 마음 하나 알아주지 않은 자식에게 받은 상처는 정말 생각보다 깊게 남았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전 작은 아들 이때 받아주게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전 작은 아들을 내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뒤로 전 정말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자식들에게 더 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큰아들 내외에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내 역시 처음엔 며느리라고 구분하지 않고 늘 똑같이 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이젠 큰며느리에게 누구보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 작은 아들은 혼자서 타지로 가 직장을 구하고 일을 하고 있다며 종종 큰아들을 통해 소식을 전하곤 해요. 아직까진 작은 아들의 연락을 제가 받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자식을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할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작은 며느리야 저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옆에서 봐온 게 아니니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다른 것보다 곁에서 누구보다 가까이 저희의 인생을 봐온 작은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더 제 충격이 크더라고요. 아마 당분간은 저희 마음이 바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날 일 이후로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은 큰아들 내외와 함께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젠 하숙 일은 정리하고 아내와 둘이 노후를 보내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가족들과 늘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요. 이젠 저도 인생의 마지막 길을 향해 걷고 있다 보니 참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70평생 인생을 살다 보니까 느낀 거라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젊었을 적 제 일은 더럽고 힘든 일에 손꼽혔지만 지금은 인식이 많이 달라졌죠. 그때 만약 저도 제 일을 더럽고 힘들고 그래서 하기 싫다 생각을 하고 그만뒀다면 제 노후는 이렇게 보내지 못했을 겁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며 열심히 일을 했기에 지금의 결과를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처럼 어떤 일이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현재에 충실하다면 언젠간 그 빛을 볼 날이 올 거라 전 믿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함을 갖고 열심히 일한다면 다른 사람은 천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무엇보다 귀한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참 힘들어하는 젊은 청년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 아들 또래분들 중에서도 자식 부양, 부모 부양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힘든 시기지만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거라고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시고 모두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